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위인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194쪽을 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3위인곡 미인,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사자거든요. 생각사자. 노래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장르가 가사라는 장르인데요. 가사는 소설가시의 중간 형태의 글입니다. 가사. 그래서 그냥 길게 쓰여졌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행이 나눠져 있는데 실제 본문 보면 행 같은 경우 그냥 길게 쭉 쓴 글이에요. 길게 쭉 쓴 글인데 그 안에서 리듬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리듬감? 3, 4조의 음수율,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로 이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음보, 호흡의 단위, 끊어읽기 단위죠. 그래서 4번 끊어읽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함으로써 리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긴 산문 같지만은 이렇게 3, 4조 사음보의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3단 구성.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작품의 경우, 모든 작품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작품의 경우에는 본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만 그런 거예요. 모든 작품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사 작품이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는데 본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는 건 이 3위인곡만의 특징이다. 물론 다른 작품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3위인곡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한 가사이다. 가사 형식과 주제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철이 이제 벼슬을 오랫동안 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났어요. 벼슬에서 이제 물러나서 전남 창평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서울에서는 멀리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숨어 살면서 쓴 글입니다. 숨어 살면서 쓴 글이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적도록 하죠. 충신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충신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3위인곡 시험 나오면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작가는 남자거든요. 작가는 남자인데 여기서 하자. 말하는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론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작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는 작가 중심으로 표현론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미인은 아까 설명했던 미인은 임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 작품 안에서만 본다면 주제론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미인은 사랑하는 남성이겠죠. 사랑하는 남성이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이제 작품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작가는 왜 하필 여자로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평민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벼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감정은 누구나 이렇게 겪는 감정이죠. 그래서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공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 여성이 임을 그리워하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해설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해설 없이 본문만 나오겠죠. 자, 봅시다. 이 몸이 생겨날 때 님을 따라 생기시니, 여기서 님을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작가의 시대상과 작가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임금이겠죠. 여기서 임금은 선조죠. 선조 유명하죠. 이 임진왜란 때 이 왕이었던 분이시죠. 한천생연분이야. 우리 남녀끼리 만나면 천생연분이라 그러죠. 연분이 인연이에요. 인연이야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하늘도 아는 일이다.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쓰인 거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그래가지고 여기 서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꾸를 하는 거죠. 나는 젊어 있고 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한때 작가도
임금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노여 전혀 없다. 평생 원하여대 함께 하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젊었을 때는 날 사랑해 줬는데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워하는 거.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 거죠. 임과 이별한 사항인 거죠. 임과 이별한 사항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행은 임과 이별한 하자의 현재 사항을 나타내고 있네요. 엊그제 님을 모셔 강항전에 올랐더니, 강항전이 이렇게 선녀가 사는 곳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임이 사는 궁궐이겠죠. 임금이 사는 궁궐이겠고요.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죠. 여기서 인간 세상은 하자가 있는 창평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신선에 비유해서 옛날에는 선녀가 사는, 임금이 사는 궁궐에 있었는데 이제 인간 세상, 이제 궁궐이 서울이 아니라 이제 자기 은거지, 숨어 살고 있는 조용히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지역인 창평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처럼 표현해서 이게 도교 사상이 드러나는 거죠. 도교는 약간 인간과 신선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거죠. 올 쪽에 빚으러 먼지 헝클어진 지 3년이라.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이 들어간다. 이 사람이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서 창평으로 온 지가 3년이 된 거죠. 이 사람은 벼슬에서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거죠.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서 임금을 모시고 싶어요. 다시 벼슬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집은 볼터치죠. 오늘날 치면 볼터치죠. 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자가 여성 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집은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예쁘게 할까? 여기서 임의 부재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화장을 하고 싶지만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쁘게 보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에 맺힌 서러움 겹겹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요 흐르니 눈물이다. 이거 역시 대꾸를 이루고 있네요.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이것도 대조를 통한 대꾸를 이루고 있네요. 대꾸인데 대조죠. 이게 끝 한자거든요. 그래서 끝이 있는데,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는 거죠.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머머듯 지규법 쓰였고요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염량은 더움과 서늘함이죠. 더움과 서늘함. 그래서 덥다 춥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뭡니까? 계절의 흐름이죠. 뭐 여름 겨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때를 알아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복거니 느낀 일이 하도 앓다. 듣거니 복기니 느낀 일도 많기도 많고. 여기서 하다가 많다란 뜻이죠. 오늘날의 하다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적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고요. 아래 하자 써서 하다라고 쓰고요. 옛날에는 많다를 이렇게 하다라고 썼죠. 자, 우리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서사고요. 임과 이별 후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풍이 건듯 불어. 여기 봄바람인데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사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봄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나 봐요. 건듯 불어. 적설, 쌓일 적자의 눈설자죠. 쌓인 눈을 헤쳐내니, 그러니까 쌓인 눈을 이렇게 쌓였던 거를 바람에 쓸려 보낸다는 거죠. 바람에 쓸어 버린다는 거죠.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으라.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인고. 그래서 이미 없어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데 임금에 대한 충성심만은 남아 있다는 거죠. 네, 항온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스름이 질 때죠. 이제 해질녘이죠. 달이 따라와서 베갯마태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이 달이 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는 이 달이 임처럼 느껴진다는 거고요. 저 매화는 시적 하자의 분신, 임에 대한 사랑이 되겠죠. 꺾어내어 님 계신 데 보내고죠. 나의 사랑을 님에게 보내고 싶다는 거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님은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하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본사 1이고요.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계절적 배경이 봄입니다. 자, 꽃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걸 알 수 있는 거. 꽃이 지고 잎이 나고 이제 녹음, 푸른 숲의 그늘이 깔려 있다는 거죠.
비단희장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 비어있다. 그래서 여름이 왔지만 이미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자는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거죠. 쓸쓸함을 느낍니다. 자, 휘장이랑 비단이랑 뭐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둘러싸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텐트처럼 공간을 만든 거, 이런 걸 휘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 안에 이미 없으니까 쓸쓸하고 장막이 이렇게 비어 있다는 겁니다. 휘장 장막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자, 부용은 아까 말했던 그 휘장에서 용꽃을 이렇게 새겨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작이 그려진 병풍이죠. 여기 병풍이 있는데 병풍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세워 놓는 건데 제사 지낼 때 이럴 때 여기 요 학이 그려져 있는 거죠. 공작이 그려져 있는 거죠. 학이 아니라.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또 어찌도 기나는가. 그 다음에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실을 펼쳐내어 금으로 된 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오색, 약간 예쁜 실과 그 다음에 화려한 자죠. 금으로 된 자로 이렇게 재단해서 옷을 재어서 옷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원앙이 새겨놓은 비단이랑, 그래서 아주 멋지고 좋은 재료들로 임의 옷을 만들고 싶다는 거고, 여기서 님의 옷은 임에 대한 저성과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오색실, 그 다음에 근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성 하자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남자도 옷 많이 만들죠. 멋진 디자이너들 많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주로 옷을 만들었나 봐요.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독, 격식까지 갇혀있다. 그 다음에 산호나무로 만든 지게 위에, 그래서 여기 산호수 지게가 산호나무로 만든 지게라는 거예요. 여기 지게 이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생겼었겠죠. 어쨌든 물건을 이렇게 드는 거죠. 그 위에 배고팜으로 옥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두고, 뭘 담아둔다? 옷을 담아두는 거죠. 이제 임금을 위해 자신이 만든 옷을 담아두는 거죠. 님에게 보내려 하니,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여기서 산과 구름은 하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러니까 하자를 모함하고 이렇게 벼슬에서 쫓겨나게 했던 간신배들이 되겠죠. 천리만리, 심리가 4km니까 천리만리면 굉장히 먼 길이죠. 길을 리라서 찾아갈 거. 그래서 임금이 계신 지금 궁궐과는 굉장히 전라남도 창평이 멀다는 거죠.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밝기실까. 그래서 가면은 문 딱 열어주면서 정철 너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반기실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본사이고요. 옷을 지어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 계절적 배경은 여름입니다. 하룻밤 설이 김에 기러기 우러날째. 설이는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약간 이슬 같은 게 얼어서 오는 건데 이렇게 가을에 주로 서리가 내리죠.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요.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염 거듭 말이. 자, 위루는 이런 누각을 말하는 거고요. 누각 위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수정염은 수정으로 만든 발인데, 발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구슬을 이렇게 깨어가지고 커튼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깨는 구슬이 수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대조죠. 북극은 여기서는 우리 남극 북극할 때 그 북극이 아니라 우리 북두칠성에 있는 북극성이죠. 빛나는 별이죠. 대조는 아니고요.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강 푸른 빛을 떼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봉황루 임금신 궁궐이죠. 그래서 이 달과 별의 푸른 빛을 임금에게 보내고 싶다는 거죠. 청강은 이렇게 푸른 빛이죠. 푸른 빛. 누각 위에, 아까 전에 말했던 위루, 누각이죠.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파랑, 사방팔방할 때 그거죠. 파랑, 온 세상을 다 비치어
심상궁곡, 깊은 산 깊은 골짜기까지. 여기서 심상궁곡은 힘들게 구석구석 모든 백성들이겠죠. 구석구석 아주 시골에 있는 백성까지 대낮같이 만드소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금이 선정, 어진 정치를 베풀기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푸른 빛을 피어내어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비춰서 대낮같이 만들어라. 임금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마음이고요. 공곤, 온 세상이 여기까지가 맹그쇼소까지가 본사 3이고요. 임의 선정을 바라는 하자의 마음입니다. 임의 선정을 바라는 하자의 마음이고, 계절적 배경은 서리가 내리는 가을이었죠. 자, 이제 본사 마지막 겨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공곤, 온 세상이 폐색하여 다치고 맞춰서 백설이 겨울이죠. 계절적 배경 겨울이 나타납니다. 본사 네 번째는 겨울이 배경이라는 거죠. 한빛일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르는 새도 끊어있다. 겨울이어서 추워서 밖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상남방, 하자가 살고 있는 창평이죠. 창평이면 비교적 대한민국에서 보면 좀 남쪽이고 따뜻한 지역이죠. 서울보다 따뜻하죠. 추움이 이렇거늘 내가 살고 있는 창평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거처, 옥으로 만든 누각의 높은 곳, 임금이 사는 궁궐이죠. 옥루거처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옥으로 만든 누각의 높은 곳, 궁궐입니다. 양춘, 벼장자의 봄춘자죠. 그래서 따뜻한 봄볕이죠. 봄볕. 여기서 따뜻한 봄볕입니다. 부처내어 임계신데 쏘이고자. 그래서 임에 대한 하자의 정성과 사랑이고요. 모처럼 빛이 내를 옥루, 임금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 임금이 추울까봐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고요. 영군지정, 임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붉은 치마 여며 입고 푸른 소대 푸른 솜에 밥만 걷어 일모수죽 행가림도 많기도 많다. 그래가지고 해저문 날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생각이 참 많기도 많다. 그래서 임을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 홍상도 마찬가지. 붉은 치마, 이미 여성 하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영군지정, 임을 걱정하는 마음,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별표 치도록 하고요. 짧은 해 쉽게 지고 긴 밤에 꼿꼿이 앉아. 요거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짧은 해와 긴 밤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푸른 등불 켜둔 곁에 돈공우 자개로 장식된 공우를 놓아두고, 공우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프 비슷한 악기 이름이죠. 꿈이라사다도 님을 보려고 턱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을 새긴 이불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살까? 이미 없으니까 자기가 이불 덮고 있어도 참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긴 겨울밤을 보내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본사 4고요. 계절적 배경은 겨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아니고 2시간을 하나의 시간 단위로 해서 자시, 축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하자의 시름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고요. 잠깐도 생각 마라. 이 시름 잠깐도 생각 마라. 이 시름 있자니. 임의를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고 시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싸묻혔으니, 뼈골자죠. 그래서 뼛속까지 싸묻혔으니, 편작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거든요. 중국에 고사에 전해지는 10명이 온다고 이별이 어찌하리. 임에 대한 그리움은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한 그리움이고요. 오하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거죠. 차라리 죽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에 족족 앉아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지금 못 만나면 죽어서라도, 범납이 돼서라도, 호랑납이 돼서라도 임과 만나고 싶다는 거죠. 불교의 윤회사상,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의 윤회사상이 드러나고요.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쫓으려 하느라. 임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심 생각은 결사고요.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죠. 일편단심은 한 사람만을 따르는 거죠. 한 사람만 따른다는 거죠.
다들 워크북 17쪽을 펴도록 하죠. 자, 가사. 양방 가사고요. 그 다음에 서정 가사.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개인의 정서. 그 다음에 서정적 연모적. 연모가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제재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주제는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거 엑스표 주세요. 왜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왔을까? 이거 아니죠.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임에 대한 그림. 요거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임에 대한 그림이라 쓰세요. 특징은 시적 하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영군. 임을 그리워하는 거죠. 임을 그리워하는 정을 절실하게 표현했고요.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보편적 감정,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쉽게 공감하기 힘들죠. 옛날에 이렇게 벼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 뛰어난 우리말, 한문이 거의 안 쓰였죠.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별표 치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표현했다. 서사, 본사, 결사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가사의 특징 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설명했는데 3, 4조 또는 4, 4조 연속체로 글자 수죠. 유식한 말로 음수율이라 그러죠. 글자 수를 일정하게 지켜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거. 사음보를 기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요거 밑줄 긋고요. 서사, 본사, 결사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가 있다. 그랬죠. 이 작품의 경우는 변격 가사죠. 글자 수가 3, 5, 4, 3을 지키고 있지 않죠. 마지막 행 보면은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안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조선 초기, 이 작품도 조선 초기에 쓰여진 거죠. 영군 지정이 쓰인 건데 후기로 가면서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고요. 작품의 사상적 배경 보면은 임금께 충성하고 있죠. 그래서 충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윤회사상,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호랑나비가 돼서 태어나는, 범나비가 호랑나비죠. 윤회사상. 그 다음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연인, 하계로 내려왔다고 아까 표현돼 있었죠. 그래서 도교 세상도 나타나 있다는 거죠. 서사 보면은 강한전에서 신선이 사는 강한전에서 인간이 사는 하계로 시적 하자가 내려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한전, 하계. 여러분들 각자 적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작품 주제 보면은 작품이 내적 해석과 외적 해석이 있죠. 그래서 임을 임금이라 생각하면은 임금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고, 여기서 옥황상제라기보단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품을 외제적 관점이라 그러죠. 작품 외적으로 해석한 거죠. 특히 작가의 삶과 연관 지은 거죠. 작가가 정철이고, 정철은 선조시대 때 벼슬을 하다가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표현론적 관점이고요. 이거는 작품 안에서만 해석하니까 주제론적 관점이죠. 자, 그 다음에 핵심사는 여러분들 별표 칩니다. 이 시어의 의미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본사 봄에 나오는 매화, 옷, 청강, 양춘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외우는 말고 이렇게 쭉 문장을 해석하면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 하자임을 나타내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연지분, 우리 볼터치 하는 거죠. 볼터치 하는 거, 오색선, 오색 실이었고요. 금자, 금으로 만든 자였죠. 이거는 옷 만드는 거였죠. 옷 만드는 거, 옷 제작이었죠. 옷.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붉은 치마 입었고요. 그래서 시적 하자 여성임을 알 수 있고, 효가 대상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핵심 6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충신 연주지사는 뭐다? 증손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초온이라는 시를 할 텐데요. 다들 교과서 228쪽을 펴도록 합시다. 자, 초혼은 장례식 때 여기 나와 있네요. 장례 절차 중 하나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소리쳐 이렇게 부름으로써 혼을 위로해준다 이런 거고요. 현대 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문보 7호조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죠. 그래서 민요적 율격을 유지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세요. 사문보거나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면 그냥 민요적 율격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3번 끊어 읽는 거죠. 각행을. 그 다음에 한두 글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6글자, 4글자, 여기 7글자, 4글자, 그 다음에 7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7호조 율격을 유지한다. 여기서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호공에 헤어진 흩어진 이름이요. 여기서는 이미 죽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가정법, 그러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함을 내가 부르다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어 해서 반복법, 영탄법은 이렇게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죠. 감정을 격화시키는 걸 우리 영탄법이라 그럽니다. 격화가 이렇게 약간 심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적 하자의 심정 감정, 어떤 심조죠? 이렇게 슬픔이죠. 이미 죽은 슬픔. 그 다음에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중, 마음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반복 통한 안타까운 긍정죠. 사랑하던, 과거형이죠. 과거형. 왜? 이제 죽었기 때문이죠.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해가 이렇게 빨갛게, 해가 산에 걸리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죠. 노을이 지는 거죠. 붉은 노을이 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은 낮과 밤의 경계라는 의미도 있고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함으로써 죽음의 이미지와 애상적, 가슴 아픈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사슴무리도 슬피 운다. 감정이입, 사슴에 이제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고요. 하자의 슬픈 감정을 사슴에 집어넣었죠.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 하자의 현재 위치, 하자는 지금 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의 거리감이죠.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요.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러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러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럽다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소리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 표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감, 절망감, 내가 임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이 들어있는 거죠.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래서 망부석설화라고 해가지고 어떤 여인이 집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비 부자죠. 지혜비부. 그 다음에 뭐 발알망, 볼망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지혜비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돌속자죠. 그래서 이거 망부석설화, 우리 옛날부터 있던 설화거든요. 그래서 전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표현, 내가 부르다가 죽겠다, 이런 극단적 표현을 통해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230쪽 학습활동 3범에 있는 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용운의 임의 침묵이죠. 자,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 님은 생명의 근원, 이 작가의 직업이 승려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승려고 불교론적 관점에서, 표현론적 관점에서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의 근원이고요. 당시 시대 배경, 일제강점기거든요. 반영론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잃어버린 조국이 되겠죠. 우리 앞에 배웠던 초원의 이어처럼 영탄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별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나이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여기서 희망을 깨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그래서 인과 함께 할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이미 죽어서 절망과 좌절한 거죠.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시적 호용은 뭐냐면 원래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시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차마 다음에 원래는 부정어가 와야 되죠. 뭐 차마 뭐뭐 하지 않다, 차마 뭐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정어가 오지 않았습니다. 차마 대신에 원래 부정어가 와야 되는데 부정어가 오지 않았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맹세는 한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은 아주 작은 바람이죠. 아주 작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인가의 황홀했던 기억이죠. 운명의 지침, 규칙 같은 거죠. 준수해야 될 규칙 같은 거죠.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별의 사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운명의 방향을 돌려놨다는 거죠. 인가의 추억이.
나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을 향한 절대적 사랑이고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 이 표현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역설법. 꽃다운데 눈이 멀었다. 향기로운데 기먹었다.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 역설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꾸를 이루고 있죠. 어떻게? 말소리에 기먹고 얼굴에 눈 멀었다. 서로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법과 대꾸법이 쓰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별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시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임과 이별을 슬퍼하다가 이제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기쁨으로 이제 시상이 바뀝니다.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을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을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봤습니다. 정수박이 정수리죠. 그래서 슬픔을 희망으로 변경시키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난다는 거죠. 이번 생이 어려우면 다음 생이라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중심 생각은 슬픔을 극복한 새로운 희망이고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탄법이죠. 영탄법인데 이제 깨달음의 정서가 이제 표현되는 거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영탄법이고, 우리가 뭔가 모르는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죠. 그래서 깨달음의 감탄사가 나온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역설적 표현이죠. 왜 님을 보내지 않았다?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제 곡조를 못 이기는 복받치는 감정이죠. 그래서 곡조, 리듬이죠. 리듬. 사랑의 노래. 그래서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제대로 음을 타지 못하고 이렇게 음치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님의 침묵을 힘싸고 돕니다. 님이 이제 없기 때문에 님이 침묵한 거죠. 그렇지만 그 님의 침묵을 나의 노래가 휩싸고 돈다는 거죠. 임의 부재에도 끊임없이 임을 사랑하겠다. 영원히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들 워크북 20쪽을 펴도록 합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사자의 정서를 표현한 서정시고요. 전통적, 왜 전통적이다? 우리 망부석 설화를 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초혼이 우리 전통적인 의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민요적, 사문보, 칠호조, 율격을 썼기 때문에 민요적이고, 영탄법을 써서 격정적이죠. 애상적, 감상적은 둘 다 뭐다? 가슴 아픈 이야기다. 가슴 아픔. 그 다음에 제재는 임과의 사별이 죽어서 이별하는 거죠. 죽어서 이별하는 거고요. 주제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게 고복의식이 여기 앞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거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특징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3번 여러분들 반복 영탄 가장, 이거는 본문에서 설명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작품의 구성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어의 의미 나와 있는데요. 사슴은 감정이입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년에 나오는 돌은 내가 부르다가 돌이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품에 나타난 전통적 요소 보면은 여기 보면 아까 말했듯이 초원의식, 그 다음에 망부석 설화, 그 다음에 전통적 정서인 한은 뭐 가슴 속에 응어리가 맺히는 거죠. 막 시원하게 뻥 뚫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가슴 속에 계속 남아서 뭔가 좀 맺히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문보의 민요적 율격, 사문보 7호조의 민요적 율격이 나타난다. 이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표현상 특징, 우리 영탄법과 방법법.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핵심사,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창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강렬한 슬픔을 느끼게 보편적 공감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습활동에 나와 있었던 한용운의 님의 침묵 보면은 제재는 임에 대한 사랑이고, 그래서 의지적, 뭘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언젠가 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이고 경어체,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뭐 푸른 산, 차디찬 티끌, 날카로운 첫 키스. 그래가지고 시각, 촉각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역설적 사, 아까 중요하다고 별표쳤던 님을 갖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다시 만남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장을 할 텐데요. 모두 교과서 248쪽을 펴도록 합니다. 강장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그래서 남북한의 그런 이념 갈등, 남북한의 갈등이 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쓴 소설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명준이 주인공이요. 명준은 원래 남한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월북,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어서 완전히 분단되긴 전이었거든요. 완전히 분단 전이었죠. 이때는 6.25 전이었고 분단 전이었어요. 6.25 전이어서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38선에서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월북을 하니까 당연히 명준이도 고초를 겪게 됐겠죠. 너는 간첩 아니냐? 너 월북할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멸을 느끼고 아버지 따라 같이 월북을 하게 됩니다. 월북을 하게 되는데 막상 북한에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 너무 달라요. 북한은 모든 인민들이 평등할 줄 알았는데 북한에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죠. 여기에 한멸을 느낍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6.25 전쟁이 터지고 명준은 북한군으로 참여하게 돼요. 북한군을 참여했다가 남한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서로 포로들이 이제 남한으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명준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 왜냐하면 남한에서도 해이를 느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해이를 느꼈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한멸을 느낀 거죠. 둘 다 한멸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제3국 인도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갈등이 없는 제3국을 선택해서 인도로 가게 되는데 가는 배 안에서 바다에 뛰어내리면서 자살을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여기 쭉 나와있죠. 이명준은 아버지가 월북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친구네 집에서 자란다. 명준이는 개인적인 밀실, 여기서 밀실은 개인적인 공간,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밀실은 갇혀있는 방이죠. 갇혀있는 방. 그래서 차단된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주의를 뜻하고요. 남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지닌다. 그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이유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남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회의적이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 그의 애인인 윤혜의 집을 방문하며 서름을 달래지만 부러운 인물로 날인 찍혀. 부러는 날개에 설명 나와있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윤회를 남겨주죠. 월북한다는 거.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 역시 명준이 원하던 곳은 아니었다. 이상적인 형만가로 생각했던 아버지는 젊은 여인과 재혼하여 부르주아,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가, 약간 사회개혁을 아버지가 꿈꾸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인민들을, 가난하게 사는 북한 인민들을 외면했다는 거죠.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장만 있는 공허한 강장만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 사회는 밀실이었다고, 북한 사회는 강장 같다 생각하고, 왜?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죠. 명령과 복종만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둘 다 이 사람은 해이, 약간 실망, 부정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해이를 느끼는 거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쓸게요. 해이를 느끼는 거죠.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노동신문의 기자가 되지만 부르주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모든 것에 해이를 느껴 공사장 인부로 자원한다. 명준은 공사 중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때 위문온 국립발라리안 속한 은혜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제가 열린 러시아로 떠난다. 명준이는 함께하고 싶었는데 러시아로 가버리죠.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준은 군대에 지원한다. 북한군 장교로 부산까지 내려온 그는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를 다시 만난다.
명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보고 명준은 다시금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낙동강 전투의 패배로 은혜는 죽고 명준은 포로가 된다. 이 포로가 돼서 이제 나중에 포로가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인도 제3국인 인도를 선택하게 되죠. 자, 지금 이제 본문은 명준이 제3국을 선택하는 포로 교환하는 상황에서 제3국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 안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이제 남한으로 오라 북한으로 오라 설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면 남한과 북한의 체제에 홍보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북한에 있었는데 북한이 싫어서 남한으로 왔다 막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아니면 북한으로 가게 되면 아, 남한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전쟁 영웅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들을 홍보에 이용하는 거죠. 포로는 왼편에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었다. 바른편이 여기서 오른편이죠. 오른편.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사람은 군상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중공은 중국이죠.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명준의 태도. 순순히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오라고 공산주의를 선택하라고 이제 설득하는 거죠.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거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죠. 유럽 같은 데는 뭐 민주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는 그런 나라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민주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공산주의에 더 가까이겠네요.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중립국, 남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에 둘 다 해이를 느꼈기 때문이죠. 왜 해이를 느꼈는지는 아까도 설명했고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붙이면서 말한다.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북측 장교의 설득 논리 첫 번째, 자본주의 나라의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자본주의 나라의 부정적인 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그래서 자기는 계속 중립국 가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경쟁이란 말이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죠? 북한 인민으로 살 권리죠. 그래서 홍보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평등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다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뭐 빈부격차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좀 현실과는 많이 다르죠.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죠. 중립국, 이번에도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선 참전용사들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을 참전용사라 그러죠. 연금 복령을 냈어. 그래서 돈을 받는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동무는 누구보다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래서 직업을 갖게 돼서 돈을 벌게 됐다는 거죠. 군인들을 우대해 주는 거죠. 인민영웅으로 존경받을 거죠. 돈과 명예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은 초목도 동문의 개선을 반길 것이요. 그래가지고 북측 장교의 설득 논리 두 번째. 북한을 선택했을 때 누리는 권리를 제시한 거죠. 돈과 명예 모두 얻을 수 있다.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동무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반길골까지가 북측 장교의 설득 논리 두 번째였고요. 자, 다시 여기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어. 18번째 줄. 여기서부터 이 북측 장교 말 끝까지가 설득 논리 세 번째입니다. 동무의 논리도 잘 알겠어. 지금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제국주의자들, 여기서 제국주의자들 남한과 미국이겠죠? 간사한 게임 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산국의 동무는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여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여 남한의 포로가 돼서 남한을 위해서 잠깐 일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용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측 장교 설득 논리 세 번째, 돌아오더라도 보복이 없다는 거죠. 중립국, 끝까지 중립국을 고지하죠. 설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며 내뱉었다.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가 적대적, 굉장히
나쁘게 본다는 거죠. 적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적대적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눈길을 방금 도를 열고, 도가 문이죠. 도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북측 장교의 설득을, 여기까지가 중심 생각은 북측 장교의 설득을 거부하는 명준입니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중립국이라만 하는 거죠.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다른 천막에서도 뭡니까? 남한과 유엔 측이 남한으로 오라고,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라고 한국과 유엔 측 사람들이 설득이 시작됩니다. 명준에게.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명준이 대답하지 않네요.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한다고 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측 장교의 설득 논리는 첫 번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외국 나가봤자 고생이다. 너 원래 남한산에서 태어났잖아. 남한 사람이잖아. 네 고향을 선택해라. 이런 거죠. 당신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 남한을 실망해서 불칸에 넘어갔을 때 그런 울분이죠.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가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 빈부격차나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남측 장교의 설득 논리 두 번째,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북한은 자유가 없어. 명령과 북쪽만 있어. 근데 남한은 자유가 있잖아. 그런 거죠.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로 포로 생활로 인해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쭉 설득하지만 설득하는 거 다 듣지도 않고 계속 중립국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250쪽 밑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251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제 몸, 자기 조국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 뽀루지 같은 거죠. 뾰루지 같은 거. 가도기적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하고 이제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히 국가의 모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여기서 남한 측 장교의 말이니까 남한이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명준이 굉장히 지식인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이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남측 장교의 설득 논리 세 번째,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너는 남한에 오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일을 해라.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 교육도 좀 시켜주고 너희 지식을 좀 이용해서 나라를 발전시켜달라. 이런 거죠.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단 말입니다. 만일 남한이 오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남측 장교의 설득 논리 네 번째,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죠.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망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톤을 낮췄다는 거죠. 혼잣말로 외득 나자키 말한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블을 툭툭 치면서 거치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며 웃겠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사실 명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명준 하나 남한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군 측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미국은 워낙 큰 나라니군요. 남측 장교의 설득을 거부하는 명준이죠.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적히고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서러움과 통쾌함 둘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중립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든 내 나라 조국을 떠나야 되는 그런 슬픔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조국을 떠나게 된다? 남북 모두 실망을 했기 때문이죠. 남북 모두 해이를 느꼈기 때문이죠. 왜 해이를 느끼는지는 앞에서 남한은 밀실 같았다. 북한은 강장 같았다. 그랬는데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람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되기는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그래서 바다가 남측과 북측을 설득 놀린 거죠. 그래서 설득 논리가 사람이 바닷일을 마시는 것처럼 뭡니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 그 한 사발의 물, 그러니까 한 접시에 있는 물, 사발이 접시거든요. 접시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지 바닷물은 못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준다는 게 굉장히 가장되고 허황되다 이런 의미겠죠. 허황되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의미겠죠. 바다 이상이고 한 잔의 물 현실이죠.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현실 땀과 피는 현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거리감으로 인한 고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남한에 살다가 북한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북한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북한에서도 현실은 뭐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서는 뭐 이상적인 나라가 이 설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들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겠죠. 하지만 내가 겪어본 현실은 전혀 이상적이지 않고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죠.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엔 자란 자식, 노동자들의 슬픈 항상, 가학을 믿은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허황된 이상을 믿었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이상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상이죠. 하지만 그 사상이 현실과 적용됐을 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죠.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 허황된 거짓을 하는 남한과 북한의 대표자들의 말인 거죠.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속이는 게임, 이거 한자성어로 감언이설이죠.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이제 이데올로기의 허상 깨닫게 된 거죠. 자본주의랑 민주주의 둘 다 허상이다. 둘 다 뭡니까? 현실에서는 고통뿐이다. 말로는 자본주의 굉장히 좋다, 민주주의 굉장히 좋다, 공산주의 굉장히 좋다, 사회주의 굉장히 좋다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다들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모순을 깨달은 지식인들은 권력자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된다. 막상 남한이랑 북한에서 지금 설득하지만 막상 가면은 탄압받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남한 가면은 너 왜 북한으로 넘어갔냐?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북한으로 가면 너 남한 포로 때 너 남한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옥으로 간다는 거죠.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지식인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을 않기 위해 역사는 소고름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준이 똑똑하고 배운 게 많은 지식인이죠. 지식인들이 내가 이렇게 우매한 대중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반권력기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대중들이 계속 무식해야 자기들을 잘 따르는데 대중들이 똑똑해지면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가 나쁜 행동한 거를 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 다 감옥에 가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기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아낸 슬기, 조건에서 비롯한 슬픔과 여러분들 252쪽 합니다.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갈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는 연인이었다가 북한군으로 참여했다가 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여했다 죽게 되죠.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의 인생이죠. 인생을 배에 비유했네요. 마지막 돛대, 희망을 돛대에 비유했네요. 그래서 돛대가 부러졌다. 삶의 희망을 잃은 거죠. 이제 이루어 놓은 곳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은 남아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늦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대일은 기댈 언덕이죠. 기댈 언덕이 없는 난파꾼, 여기선 이명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념 갈등 속에서 희생된 사람이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죠. 자기 연인도 죽었기 때문에 조국도 떠나고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선다. 이제 이념 갈등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자신의 원하던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한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한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이제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한상적이고 좋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그래서 중립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근데 뒷부분의 줄거리 보면 나오겠지만, 뒷부분의 줄거리 보도록 하죠. 명주는 석방된 포로 30명과 중립국 인도로 가게 된다. 인도의 선박인 타고르호에 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순 노동을 하며 살리라 마음 먹고 새로운 삶을 꿈꾼다. 그러나 따라오던 갈매기 2마리를 은혜와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마카오 근해에서 투신 자살한다. 그래서 은혜를 잃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죠. 그래서 결국 은혜를 따라가게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들 워크북 23페이지를 펴도록 하죠. 23페이지. 자, 현대소설이고 그 다음에 사회소설, 분단소설, 그래가지고 6.25 이전 상황부터 6.25 이후의 상황까지 이렇게 쭉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간념적, 그 다음에 간념적, 여기서는 간념이 이념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괴로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철학적, 이념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이것 중에 뭐가 옳은 것인가? 그렇죠. 주인공의 생각은 옳은 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공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주제, 이데올로기가 뭐다? 이념이죠. 이념. 여기선 어떤 이념이다? 여기 나와 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죠. 갈등 속에 진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갈등이 없고 거짓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겪은 남한과 북한은 갈등이 굉장히 많고 거짓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뭘 느낀다? 해이를 느끼는 거죠. 이 사람, 이 두 사회, 남북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모두에게 뭡니까? 해이를 느끼는 거죠. 자, 상징적 소재, 강장과 밀실을 통해 삶과 지향점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밑줄 별표 치고요. 지금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건 절정 부분인데, 절정 부분은 과거 해상 방식이 아닌데 여기 발단과 전개 부분, 자기가 이렇게 포로가 되기까지 과정을 해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은 뭐 시간 순서나 공간 이동의 순서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는 거죠. 떠오르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근데 우리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교과서는 시간 순서였어요. 우리 교과서는 시간 순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작품의 구성은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교과서에 실린 건 어떤 부분이다? 절정 부분이었다. 여기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절정 부분이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강장과 밀실의 의미. 그래서 강장은 여기 북한이고요. 뭘 의미한다? 사회주의를 의미하죠. 사회주의를 의미하고요. 밀실은 남한이고 민주주의를 의미하죠. 그래가지고 강장은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밀실은 사적인 거,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명주는 강장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여기서 요거는 이념적으로는 요렇다는 거죠. 하지만 명준이 겪은 북한은 어땠다? 강장은 어땠다? 명령과 복종이 있다는 거죠. 명령이랑 복종만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유가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념적으로는 민주주의 굉장히 좋은, 이렇게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공간이었지만 명준이 겪은 현실은 어떨까? 여기 현실은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만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만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은 요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남북한 둘 다 겪어보고 두 사이 모두 뭡니까? 강장과 밀실 두 사이 모두에게 해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실망, 절망,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해이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준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는 딱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 뭐 자본,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딱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함께 있는 그런 세계를 겪었는 거죠. 그래서 이념이 대립이 없고 인간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꿈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 소개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명주는 남북한 사회 모두 한멸을 느꼈다는 거죠. 한멸이 뭐 해이랑 비슷한 말이죠. 약간 부정적인 감정, 실망, 분노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인물이다. 비관적이라는 건 뭐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남북한 사회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봤죠.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 밑줄 긋고요. 어떻게 돼요? 제3국으로 가죠.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려면 자기가 대한민국에 남아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현실 회피하는 거죠. 현실 회피. 현실 회피라고 적습니다. 제3국 선택한 게. 아버지랑 윤의 은혜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핵심 3번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남북한의 논리. 이거는 교과서에서 설명했으니까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 이거 핵심 4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둘 다 뭐였다? 이념과 허상만 내세웠다는 거죠. 현실은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밀실만 있다. 명령과 복종이 있는 강장만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남북한 어느 곳에도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3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교과서에 안 나있는데 명준이 죽거든요. 그래서 명준이 죽는 의미는 이렇게 부정적 의미,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죽음을 선택한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상적인 공간, 바다를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청상별곡처럼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몸을 던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좀 더 현실 도피적이라는 의견이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박안서가 쓴 소설인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출간 당시에는 굉장히 또 많이 팔렸던 그런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두 교과서 316페이지를 펴도록 하죠. 자, 잠깐 내용 소개할게요.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수지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수지라는 주인공에게는 오목이는 그냥 상관없고요. 수인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수인이는 동생이 있는데 평소에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수인이만 좋아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수지는 수인이에 대해서 질투를 느낍니다. 질투를 느껴서 일사후퇴 때 동생 손을 꼭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때 동생을 그냥 손을 놓아버려서 동생을 버려버려요. 동생을 버려버리고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수인이가 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동생을 버려요. 그래도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겠죠. 죄책감이 있어서 이렇게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고아원에서 자기 동생을 찾습니다. 막 찾다가 결국 찾아요. 동생은 오목이라는 이름으로, 수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오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고아로 살고 있었고 수지는 이렇게 결혼해서 중산층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목이를 도와줘요. 가난하고 이렇게 힘드니까 돕지만은 끝내 자신을 언니라고는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는 거죠. 자기가 동생을 버렸는데 언니라고 밝히기가 힘든 거죠. 오목이는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삶을 살다가 힘든 삶을 살다가 폐결핵으로 죽게 돼요. 결핵으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오목이가 수지가 자기 언니인지도 모르고 그냥 참 맨날 도와주고 해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곁에서 수지 곁에서 죽거든요. 그때 수지는 마음속으로 동생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은 절정과 절정 끝부분이랑 그 다음에 결말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장면은 오목이랑 오목이의 그 자식들을 돕기 위해서 수지가 자기 동생인 수철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수철집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는 차이점은 그녀 내부에 있었고, 그건 근심이었다. 파티가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수지는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목이에 대한 죄책감이죠. 자기가 버린 동생이 굉장히 결혼을 잘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심이라고는 깃들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로지 즐겁기만 한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혼자 크나큰 큰 근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표면적인 근심은 오모기의 5아이 양육이죠. 그래서 오모기가 지금 결핵이 심어져서 아프니까 이 5아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고, 이면적으로는 오모기에 대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네 언니인데 일사후퇴 때 내가 너를 버렸었다. 미안하다. 그래서 죄를 말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수철은 동생이 아니라 오빠죠. 수지는 오빠를 찾아온 게 바로 그 근심을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걸 잃어버린 양, 그 근심에 강한 애착을 느꼈다. 그 근심을 수철에게 나누어 준다는 건 대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리석인 짓이라는 걸 극단적인 격정이 그녀를 살해놨다. 수철이는 관심이 없는 거죠. 수철이는 자기 동생인 오목이, 수인이죠. 오목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인이는 원래 이름이고 오목이는 이제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녀는 허둥지둥 그녀의 근심을 부둥켜 안았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돌발적인 애착은 막 이렇게 약간 품에 계속 두고 싶다는 거,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노는 인형, 애착 인형이라 그러죠. 근심 없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마음까지 불러일으켰다. 근심 없는 사람들이 헛개비처럼 텅 비어 보였다. 즐거운 파티도 사람들이 몽땅 비워놓은 자리에 아름다운 비단과 현란한 보석, 이국적인 훈향과 감각적인 소문만이 한데 어울려 들끓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허전해 보였다. 너더섯, 네다섯 패로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자 남자 2패로 갈라져서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여자들 사이에서는 지압이 과연 기적의 해춘 요법인가? 지압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는 거 있죠.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거. 해춘, 젊어진다는 거죠. 다시 해자의 봄춘자죠. 그래서 봄으로 다시 돌아간다. 젊어진다는 거죠.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남자들은 그들이 현재 속한 신분보다 한층 높은 곳을 움직이는 인맥에 대해 아는 체하고 분석하느라 점차 목청을 높였다. 외모와 신분 상승에만 관심을 갖는 중산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습이죠. 남자들의 하재는 단연 수철, 여자들의 하재는 당연히 영란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영란은 수철이 아내입니다. 수지는 수철의 점잖고 정력적인 뒤통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기억할까? 1951년 겨울 오모기를 잃어버린 때죠. 일사후퇴 때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갈 때 수지가 수인이를 질투해서 일부러 이렇게 손을 놓아버린 거죠. 그 추위와 그 이상한 허기는 배고픈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굉장히 고팠던 거죠. 그때 그 생각은 수철이 낯설게 느껴질 때마다 수지에게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늘 부정적이었다. 수철이는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거죠. 1951년의 겨울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수철은 이미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잘 살게 되고 중산층으로 이제 이렇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옛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알고도 모른 척 할 것이란 음흉한 의심까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리고 굳이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철은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는 기억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치미를 뗄 수 있는 위인이라고만 생각했다. 자, 쭉 넘어가고요. 그러나 파티의 사람들은 보고 있는 사이에 수지는 수철이 그것을 정말 잊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렸다. 수철이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사람들이 1951년 6.25로 인한 상처죠. 6.25란 상처, 그 다음에 51년의 겨울, 1951년의 겨울은 6.25로 인한 상처고요. 잊지도 않았다는 걸 수지는 다소곳이 인정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힘든 때를 다 잊었다는 거죠. 그 겨울은 나만의 것이었다. 그 겨울이 없었던 사람하고 어찌 그 겨울에 재가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수지의 독백이고요. 수지는 처음으로 그 겨울 저지른 죄와 죄의식 때문에 떠맡게 된 온갖 근심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기만의 것이 생각되자 근심조차 소중했다. 마치 자기만의 진실인 양 그것을 조금 덜어내고 단박에 삶이 떳떳해지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6.25 때 동생을 버린 죄책감을 이제 덜고 싶은 거죠. 그녀는 그 순간 뼈가 시리게 고독했지만
떳떳했고 떳떳하다는 느낌은 그지없이 좋았다. 지은 죄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지만 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오빠가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죄의식에서, 동생을 버렸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떳떳한 느낌을 드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목이에 대한 죄책감을 자기만의 빚으로 받아들이는 수지죠. 자기만의 빚으로 받아들이는 수지입니다. 자,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위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318쪽 10번째 줄부터 318쪽 10번째 줄부터 하도록 하죠. 파티장에서 수지가 이렇게 음식을 엄청 이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먹어야 돼. 곧 어려울 일이 닥칠 테니까. 1951년 겨울 그 이상한 허기, 굉장히 전쟁통에 배가 고팠던 거를 수지는 잊지 않고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수지는 이 전쟁의 고통을, 1951년 겨울 전쟁의 고통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잊고 살고 있는데 수지만 이거를 잊지 않고 막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 또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음식 있을 때 막 많이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16번째 줄부터 수지와 영란, 수철의 부인인 수지와 영란이 대화를 나눕니다. 고모,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고모답지 않게. 그래서 고모가 수지죠. 창피하게 시리, 파티에 참석하고 싶으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요. 내 옷 빌려줄 테니까. 옷장에 마음대로 골라 입어요. 참석하기 싫으면 점점점 뭐 집에 가라, 이런 게 생략됐겠죠. 속물적인 영란의 모습이 나오죠. 거칠애를 굉장히 중요하는 거죠. 여기 지금 파티하는데 너 옷차림이 그게 뭐냐? 창피하게. 빨리 다른 옷 입어, 이런 거죠. 자, 밑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319쪽 펴고요. 319쪽 내용은 영란에게 수지가 이제 수인이가 죽으면 아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영란이에 같이 아이를 맡기자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영란이 이렇게 거칠에만 중시하고 헐에 허식만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얘한테는 아기를 오목이, 그러니까 수인이의 아이를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3번째 줄까지 여기 중심 생각은 오목이의 아이들을 진정 위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수지죠. 그래서 오목이의 아이들을 진정 생각하면서, 위하여 여기서 생각하면서가 되겠죠. 진정 위하여, 진정으로, 진심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아이를 맡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영란 수찰 부부에게 부탁하지 말고 내가 맡아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정집, 여기서 수철이네죠. 5 아이 중 몇 명을 덜기는커녕 행여나 하나라도 놓칠세라 치마 폭에 가득 품고 껴안고 수지는 병원으로 다름질 쳤다. 더 늦기 전에 오목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다. 내가 아이 다 맡기로 했다, 이런 거죠. 용서를 빌기 전에 내가 너 친언니고 내가 너 버렸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다. 베풀어진 은총처럼 마음속 5 아이가 그녀의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이 아이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죄를 용서받을 생각인 거죠. 죄의 용서. 그래서 죄책감이 항상 시달렸는데 내가 아이를 키움으로써 동생을 버린 죄책감에서 동생의 아이들을 키워줌으로써 동생을 버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오목이 임종이 임박해 가족들을 찾고 있었다. 주사로 임종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목의 의식은 뚜렷하고 표정은 해맑았다. 언니 어디 갔었어? 못 보고 죽을까봐 얼마나 조바심했는 줄 알아? 자기 친언니인지는 모르고 그냥 친한 언니라고 생각하고 언니라고 부르는 거죠. 진작할 걸 왜 여태 참았지 몰라. 죽을 때까지 나 미련한 건 아무튼 알아줘야 한다니까. 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오목이는 마지막까지 재미있는 농담이라 한 것처럼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밑줄 긋습니다. 목소리는 숲길을 걸을 때 문득 옷소매를 스치는 나무들 사이로 도망치고 미풍, 약한 바람이나 한창 헛게 들리는 거죠. 헛게 들리는 것처럼 인간적인 애증과 갈등이 남김없이 걸러진 고요하고, 애증은 막 미워하고 막 사랑하고 이런 감정이죠. 그 다음에 무심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초탈한 거죠.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죽음을 앞뒀으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죽음 앞에서 담담한 오목이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모가 나야말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진작 했어야 하는 얘기인데
여태껏 못했나 몰라 미련하기 싫이. 언니 내가 먼저야. 오목이가 섬뜩하도록 강경한 목소리를 말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바싹 마른 팔로 허공을 휘젓다. 언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언니는 아마 모를 거야. 고아원에 처음 언니를 만났을 때 난 언니가 싫었어. 오목이는 고아원에서 본 수지의 모습이 가식적이라 생각해서 쌀쌀맞게 대한 거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기 동생을 수지가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오목이가 자기 동생인 걸 알고 잘해줬죠. 잘해줬는데 자기가 친언니라고 밝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목이는 이 사람이 수지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굉장히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친언니라 잘해줬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자, 누굴 그렇게 미워해보긴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난 미움받아 싸단다. 널 용서해줄 자격도 없어. 내 죄를 내가 안다면은 무슨 죄죠? 동생을 버린 죄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쭉 아랫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래서 수인이가 오목이의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키우기로 한 거죠. 데리고 키우기로 하니까 수인이가 언니 너무 고맙다. 나는 언니밖에 없다. 이러면서 너무 언니에게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 자 320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내 아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내가 지녀온 유일한 물건이거든. 난 이걸로 내 정체를 어떻게든 건져올려 보려고 무진 애썼지만 허사였어.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찾으려고 애쓴 거죠. 이 물건을 뭡니까? 수인에게 선물하고 있는 거죠. 수인이 아니고 수지에게, 자꾸 헷갈리네요. 미안합니다. 수지에게 선물하고 있는 거죠. 감사함을 표시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뭐냐면 음표주박이 이렇게 언니랑 헤어지기 전에 일사후퇴로 언니랑 헤어지기 전에 자기가 지니고 있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자신이 가족을 계속 찾으려고 한 거죠. 근데 헛된 일이었다는 거죠. 결국 가족을 찾지는 못했고 어쨌든 자신이 고아가 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을 수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의 자식을 키워주니까 고마움의 표시로 준다는 거죠. 자기 친언니라는 걸 알았으면 원망했을 텐데 지금은 그걸 모르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자신의 최애 물건인 음표주박을 주는 거죠. 표주박은 이렇게 생긴 건데 옛날에 이런 거 옷에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장신구 같은 거죠. 옷에 달고 다니면서 손 심심할 때 장난감으로도 가지고 놀고 옷에 달면 또 예쁘게 이렇게 꾸며도 지고 이런 거죠. 오목이가 천근의 무게처럼 힘겹게 그려주고 지금 아파가지고 팔에 힘이 없으니까 힘겹게 준 거죠. 은표주각이었다. 은행알만 하고 청색과 홍색의 7번 무늬가 아직도 영롱한 밝게 빛나는 은놀이개였다. 은색으로 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었다는 거죠. 수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공구에서 풀썩 바닥에 무릎을 꺾고 그것을 받았다.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 거죠. 어쩌면 수지가 지금 꺾은 것은 무릎이 아니라 이기심이죠. 이기심으로만 일관해온 그녀의 삶을 죽였다. 끝까지 동생을 자기가 언니라고 말 못한 거죠. 마침내 그것을 꺾으니 한없이 경허하고 겸손해지고 편안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오모가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이제야 뭡니까? 고백하는 거죠. 이제야 진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목맨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는 뭡니까? 이렇게 자기 반성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잘못을 고백했을 때 수인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굉장히 극적인 거죠.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이 죽은 얼굴에 남을 용서하자 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수지는 자기의 그런 진실을 고백한 거를 수인이 이꼴 오목이죠. 듣고 죽기 전에 용서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심 생각은 죽음을 맞은 오목이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수지입니다. 26쪽을 보도록 하죠. 장편소설이고 가정소설, 가족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일을 다룬 소설이죠. 그 다음에 사실적, 비판적, 현실 고발적. 그래서 어떤 비판? 중상층의 위선, 가식이죠. 중산층의 가식이나 위선 이런 거죠.
뭐 헐에 허식 중시하고 거칠에만 중요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은 사회적, 역사적 사실을 극적으로 형상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6.25 전쟁과 이산가족 문제를 이렇게 극적으로 소설로 해서 이렇게 형상한 거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가족 문화가 현대사의 중산층의 도덕성, 이기적이라는 거죠. 동생 막 모른 척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수철이 오빠는 동생을 끝내 외면하죠. 자, 작품의 구성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표주박의 의미,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기 수인이가 수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처음에는 뭡니까? 제학의 씨앗. 맨 처음에 이 표주박을 주고 표주박에 수인이가 간심히 노인 사이에 수인이를 버려버리죠. 그래서 제학의 씨앗이고 오목에게는 불행의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 수인이 오목이가 수지에게 표주박을 건네는 걸 통해서 수지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목이의 아이들을 수지가 키우기로 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밑줄 긋고요. 봅시다. 자, 수지는 동생을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허위 허식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죠. 끝까지 자기가 언니라는 걸 죽기 직전까지 밝히지 않았죠. 수인이에게. 여기서는 본명은 수인으로 수지의 동생이고 고아원으로 거쳐 양녀로 입적되지만 그 양녀 자기를 입양한 집에서 도망 나오죠. 그 다음에 인재로부터 버림받고 남편을 만나지만 남편이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고생하다가 결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수철, 수인과 수지 오빠죠. 이 사람은 굉장히 가식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정을 평온을 위해 그녀의 삶까지 자기 동생이 힘들게 살고 있지만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자기가 오빠라고 밝히지 않는 위선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수지가 수철과 나누려고 한 근심의 내용, 파티장에 가서 근심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혼자 책임지기로 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동생이 죽어가면서 동생이 남긴 5아이 양육 문제였죠. 이것도 밑줄 부탁 합니다. 5아이 양육 문제.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동생을 돕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그 다음에 어모기에게 언니임을 밝히지 못한 죄책감이죠. 그래서 나중에 밝히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떳떳함을 느끼고 어모기의 자녀들에게 애정을 느낍니다. 나중에 밝힘으로써 자신이 친언니라는 걸 밝힘으로써. 그래서 뭐 시대적 배경은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슬픔, 그 다음에 비극을 수용하거나, 자, 비극을 수용한 거는 수지죠. 외면한 건 수철이죠.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이기적이고 허위의식으로 가득한 중산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누구네? 수철과 수철의 부인, 수철 플러스 영란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근대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집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뭡니까? 그 속에서 가족 붕괴와 이기심, 허위 허식이 싹 텄다는 거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고생 많았어요. 끝까지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